결혼식 하루 만에 두 분이 나란히 관 속에 누웠습니다. 어제까지는 같은 예복을 입고 웨딩홀을 걷던 분들인데 오늘은 같은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무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 황혼 커플.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 30년 전 한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 처음 엮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20해 넘게 장례식장에서 일해온 장례 지도사 한도윤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자리를 정리하다 보면 별별 가족사를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하루 만에 치르는 합동 장례식,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30년 묵은 진실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은 2개였습니다. 오른쪽은 신랑 박만수님 78, 왼쪽은 신부 이정자님 75.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호라비 호럼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체조하면서 알게 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연 보고 지내다 보니 서로 마음이 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는 말도 들었지만 두 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젊을 때 못해본 거 늦게라도 한번 해보죠. 결혼식 날 하객들도 다 웃고 울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축복해줘야지.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두 분은 근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비싼 신혼여행은 아니었지만 둘에게는 아주 큰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펜션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보일러 배관 문제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왔고 잠든 사이에 두 분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하루 만에 장례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출근했을 때 장례식장 복도는 이미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리를 지른 사람은 정자님의 큰딸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맞은편에서 박만수님의 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당신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와서 다 뒤집었습니까? 양쪽 가족은 조문 시작도 전에 서로를 향해 울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지금은 두 분을 먼저 잘 보내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장례는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님의 큰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엄마 장례까지 같이 치르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은 당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영정은 나란히 세우되 빈소는 옆방으로 나눠 꾸미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엄마를 빼앗아 간 남자를 욕했고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 사랑도 막는 자식들을 탓했습니다. 그 중간에서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황혼결혼 하루 만에 이 지경까지 온 걸까? 장례 지도사를 하다 보면 밤이 깊을수록 유족들이 속마음을 꺼냅니다. 그날 새벽 정자님의 큰딸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겉에 애들이 엄마를 오해할 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혼자 읽기가 겁이 나서요. 저랑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편지 몇 장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맨 위에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들들에게.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이 글을 쓸 때 너희는 이미 다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 엄마의 황혼 결혼을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줄 알고 이 편지를 남긴다. 편지는 30년 전 겨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겨울, 너희 아버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다고 들었지? 그때 공식 기록상 가해 운전자는 버스 기사였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냈다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합의금을 조금 줬다. 우리는 그 돈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게 전부라고 너희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큰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버스가 아니라 다른 승용차였다. 맞은편 차선에서 과속으로 끼어들었다가 버스를 피하려다 너희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다. 그 차 운전자가 바로 지금 너희가 박 아저씨라고 부르는 박만수 씨다. 큰딸이 입을 가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저는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시 그 사람도 크게 다쳤다. 정신이 들고 보니 자기 차는 멀쩡하고 버스와 우리 차만 박살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큰 버스 기사만 붙잡고 욕했고 그 사람은
그 틈에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신문에서 내 아버지 사망 기사와 버스 기사 구속 기사를 보고 나서야 제대로 겁이 났다고 했다. 그래서 자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버스 기사 단독 과실로 정리되고 있었다.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수사만 꼬인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편지에는 그 뒤 30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 인생도 지옥이었을 것이다. 밤마다 버스 기사 얼굴이 떠올라 잠을 못 잤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고 우리 집을 수소문에 찾아냈단다. 그리고 익명으로 쌀자루를 놓고 아이들 등록금이 밀릴 때마다 송금을 했다. 엄마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줄 알았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게 박만수 씨가 보낸 돈이었다는 걸 큰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늘 간신히 맞춰졌구나. 편지는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고가 난 지 15년쯤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시장에 배추를 사러 갔다. 그때 어떤 남자가 엄마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그 사람이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이정자 씨 맞습니까? 얼굴은 늙어 있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 사람이 울면서 말했다. 저는 30년 전 당신 남편이 죽었던 그 사고의 운전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렸다. 글씨는 여기서 더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경찰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은 버스 기사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만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미 복역을 마친 사람, 이미 묻힌 사건들,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시면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자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그냥 소리 지르고 싶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너희 얼굴이 떠올랐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게 될 너희 삶이.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아니라 평생 죄책감에 묶여있던 한 사람으로 보기로 했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박 아저씨로만 있어주세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나고 정자님은 노인복지관을 다니게 됩니다. 편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건강체조 같이 하고 도시락 나눠 먹고 버스를 같이 탔다. 이제 우리는 가해자와 유족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든 남자와 여자가 됐다. 그 사람은 오래 병을 앓다가 이혼을 했다고 했다. 엄마 역시 남편 없이 혼자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죄인과 피해자 말고 그냥 부부로 살아볼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황혼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욕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엄마는 마지막만큼은 죄책감이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사랑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가해자였던 한 사람을 끝까지 죄인으로만 두지 않고 같은 노인으로, 같은 인간으로 곁에 두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너희에게 맡기고 싶다. 엄마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고 한때는 그 사람을 원망했고 지금은 두 사람 모두를 용서하고 싶다. 사랑한다. 너희 엄마 정자. 편지가 끝나자 정자님의 큰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턱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건 사실이겠죠? 그래도 엄마가 왜 그 사람 손을 잡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양쪽 가족이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조금 다른 공기였습니다. 만수님의 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언젠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사과하려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정자님의 큰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 했는지 죽기 전까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 장례 같이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정사진 2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하루 만에 치러지는 황혼 부부의 장례식은 다시 합동 장례가 됐습니다. 영정사진 2장은 나란히 놓였고 양쪽 자녀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분향실이 잠시 비었을 때 저는 영정 앞에 서서 작게 인사했습니다. 두 분
결혼식도 하루, 함께 지낸 날도 하루였지만 마음속에서는 30년을 같이 걸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같은 자리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고 남은 사람들은 30년 동안 죄책감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다만 그 죄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결혼식 하루 만에 저 세상으로 간 황혼 결혼 부부,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단 하루만이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부부로 불러준 시간은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